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 녀석, 진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에 울렸던 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어머니랑 기다리세요. 출장지에서 막 출발했다며 피곤함 속에서도 설렘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그 평범하고도 따뜻했던 말이 유언이 될 줄은 그 전화를 끊는 순간까지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상처를 무디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예외인 듯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옆에서 영혼의 빛을 잃어가는 아내, 박순희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은 더욱 날카롭게 제 살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받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잦은 출장으로 늘 피곤에 절어있던 녀석이었죠. 그날도 무리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민서가 곧 있을 결혼 기념일에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이번 계약 따내면 보너스 두둑이 나올 테니 큰맘 먹고 한번 다녀오려고요. 떠나기 전날 어깨를 주무르며 녀석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 이민서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한 몸 부서져라 일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단함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을 치며 죄 없는 화물차 기사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내의 시간을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충격으로 시작된 아내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며칠 전 다녀간 친척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진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당신 말대로 참 잘생겼지. 나중에 꼭 오라고 할게라며 돌아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문득 현관을 바라보며 우리 진호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해맑게 물을 때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마 아들이 이제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낼 수 없어 금방 올 거야. 회사 일이 바쁜가 바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심장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순간이죠.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며느리 이민서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주기도 지나지 않았건만 민서의 모습 어디에서도 슬픔이나 그리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직후 장례식장에서 실신까지 하며 누구보다 서럽게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요즘 부쩍 우리 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그 목적이 아픈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유산이나 보험금 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떠보는 날이 늘어났으니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 사왔어요. 요즘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나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죠.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민서는 익숙하게 과일을 씻어 포도알을 떼어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그걸 받아먹으며 고맙다 새아가. 참 달고 맛있네라며 희미하게 웃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서의 눈빛이 과일을 향한 아내의 입이 아닌 거실 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사진과 집안의 가구들을 훑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을요. 아버님,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이러다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늘 똑같지 뭐. 네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니 나도 덩달아 설치게 되는구나. 제 대답에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 제가 어머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해서요. 바람을 쐬러? 어디를 가려고? 어머님이 진호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익숙하고 의미 있는 장소에 가는 게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납골당에 들러서 진호 얼굴도 보여드리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저녁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려고요. 아버님은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편히 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무나 사려 깊고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의사의 말까지 인용하며 제안하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며칠 밤낮으로 아내의 수발을 들며 지쳐있던 제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유독 오늘따라 납골당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밤새 끙끙 앓는 아내의 손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라 이성의 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제 핏발 선 눈을 본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 걱정은 마시고 아버님 몸부터 챙기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제 남편 엄마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하지만 네 어머니가 밖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살피고 모실게요. 어머님 컨디션 안 좋아 보이시면 바로 집으로 올게요. 그럼 어머님, 우리 나갈 준비할까요? 민서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이 난 듯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디 가니? 진호 보러 가는 거니? 라며 아이처럼 물었고 민서는 네, 어머님. 우리 아들 보러 가요라며 상냥하게 대답했죠. 그 다정한 목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을 현관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민서는 차에 아내를 태우며 저를 향해 보란 듯이 손까지 흔들어 보였죠. 아버님, 푹 쉬고 계세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하얀색 외제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남겨진 순간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불길한 정적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땐 창밖이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서너 시간은 푹 잔 것 같은데도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다던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밖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닌지,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갔지만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받나 보지. 운전 중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이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따뜻한 굴비도 구웠죠. 찌개도 보글보글 끓여 상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밥솥에 김이 다 빠져나가고 찌개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0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는 신호가 두어 번 울리다 말고 끊어졌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 분명했죠. 이제 불안감은 심장을 옥죄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직접 납골당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추모공원 관리실입니다. 김진호님 유가족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실은 박순희 여사님께서 아직 안 돌아가고 계셔서요. 저희가 곧 폐장해야 하는데 아드님 사진 앞에서 계속 울고만 계셔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렸습니다. 날이 추운데 너무 얇게 입고 계셔서 걱정도 되고요. 혹시 같이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같이 온 사람. 민서, 그 아이는 어디로 가고 아픈 아내만 홀로 그 차가운 곳에 남겨두었단 말인가.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악행이었죠. 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아내를 그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버리고 간 겁니다. 인간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며느리라는 탈을 쓴 그 악마가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민서의 그 상냥했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잘 살피고 모실게요. 의사 선생님도 그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지옥불 같은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민서,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겠다고. 법이 아닌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방식으로 천벌을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명예,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철저하게, 남김없이 부숴버리겠다고 제 아들의 무덤 앞에서 맹세하겠다고요.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히터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아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분노가 이성의 회로를 하나씩 태워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 이민서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진호의 장례식장에서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던 그 얼굴. 아버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진호 씨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라며 제 가슴을 치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의 슬픔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만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무렵 민서는 제게 진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 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질문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죠.
슬픔을 이용해 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가장 궁금했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후로도 민서의 탐욕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됐습니다. 아버님, 진호 씨가 남긴 이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죠? 저희 엄마 친구분은 자식한테 재산 미리 안 줬다가 나중에 후회하셨대요. 마치 저와 아내를 위하는 척, 안부를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우리의 재산 상태를 떠보곤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저는 그 말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갈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라 애써 좋게만 생각하려 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추모공원은 죽음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텅 빈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관리실 직원에게 달려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서 가보시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납골당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정 사진들이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복도 끝. 제 아들 진호의 사진이 놓인 칸 앞에서 아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아내는 작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미동도 없이 아들의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순희야, 여보. 제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앉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공허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저를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다시 아들의 사진으로 향했죠. 우리 진호 밥은 먹었을까? 여기가 너무 추운데 우리 아들 춥겠네. 이불이라도 덮어줘야 하는데. 아내는 유리창을 손으로 문지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아들의 죽음이 확인된 그날 밤부터 멈춰버린 아내의 시간은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태식이야. 이제 집에 가자. 응. 진호도 엄마가 따뜻한 데서 주무시길 바랄 거야. 싫어. 진호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우리 아들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어떡해.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함께 그 자리에 꿇어앉아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 놓고 지금쯤 어디선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발 뻗고 자고 있을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온몸에 피를 역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의 설득 끝에 겨우 아내를 부추겨 차에 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아내를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내는 오늘 겪은 충격으로 심신이 완전히 무너진 듯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아들을 잃고 이제는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가여운 내 사람.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꺼이 악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이민서의 번호를 눌렀죠. 길게 이어지던 신호음 끝에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요, 밤늦게? 잠에서 막 깬 듯한 목소리.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다. 지금 어디냐? 아버님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민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시 묻겠다. 지금 어디야? 저 친구 집에 와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네 어머니는 어디에 있냐? 제 말에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어머님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 아까 분명히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다니. 이민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그럼 최소한의 인간 대접은 해줄 테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 정말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친구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 해줄까? 조금 전에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차가운 납골당 바닥에 버려져서 자기 아들 사진만 붙들고 울고 있던 네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폐장 시간 지나서 쫓겨날 뻔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제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의 입에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가식적인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저기만 가득했죠. 뭐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버님이 책임져야 할 못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그 병든 노인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저도 이제 29이에요. 내 인생 이제 시작인데 왜 내가 그런 짐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틀린 말 했어요. 진호 씨 죽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아버님 보기에도 며느리 노릇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 좀 끝내고 싶어요. 진호 씨가 남긴 보험금, 그거면 저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지금까지 여기 붙어 있었겠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 저 아이에게는 고작 새 출발을 위한 자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들 목숨값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요. 진호 씨가 목숨 바쳐서 나한테 남겨준 돈이라고요. 그런데 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걸 가로채려고 하세요? 아버님은 연금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깟 병든 아내 하나 건사 못해서 젊은 며느리 앞길까지 막으셔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제 심장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앞으로 제가 그녀에게 내릴 천벌의 명분이 될 것이고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말이 없으세요? 제 말이 틀려요? 이제 아셨으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니까. 민서는 자기 할 말만 끝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섬뜩한 결의만이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민서라는 세 글자를 썼습니다. 그 밑으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열하기 시작했죠. 첫째, 아들의 사망보험금. 둘째, 진호 명의의 아파트. 셋째, 그녀가 다니는 번듯한 직장. 넷째, 그녀를 감싸고 있는 가족과 친구라는 울타리.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지켜오던 선량한 며느리라는 가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의 힘을 빌리되 법의 한계에 갇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가 제 아내에게 그랬듯 그녀 또한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겁니다. 저는 밤새 진호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수의 첫 번째 무기가 될 서류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진호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약관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수익자의 범죄 행위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그녀를 향해 열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 끔찍한 악몽이라도 꾼 듯 아내는 온몸을 떨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은 아내의 희미한 기억마저 완전히 헝클어 놓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민서가 제 아내에게서 앗아간 것은 하룻밤의 평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존엄성과 남은 인생 전부를 짓밟아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복수를 향한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내려야만 하는 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켜 아침을 먹인 뒤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담당 의사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안정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유기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의사는 한참 동안 설명해 주었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진단명은 유기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치매 증상 악화.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죄를 증명할 첫 번째 증거물이자 그녀의 탐욕의 쐐기를 박을 망치였죠.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추모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나 어젯밤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제 아내가 버려졌던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야간 경비원의 진술서도 한 통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USB 하나와 경비원이 자필로 쓴 진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진술서에는 민서와 함께 들어왔던 시간,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민서가 빠져나간 시간, 그리고 폐장 시간이 지나도록 홀로 남아 울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 당시 상황이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 민서는 시종일관 아내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기도 하고 아들이 보고 싶다며 우는 아내를 향해 짜증 섞인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민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아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혼자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민서의 얼굴을 제 눈에 새겼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춰졌습니다. 저는 곧장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 아들 김진호의 사망보험금 지급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호님,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이민서 씨로 되어 있을 텐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을 보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서류 심사는 거의 끝나서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수익자 이민서 씨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귀사 약관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 단호한 말에 담당자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증명할 자료라도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병원 진단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수익자 본인이 직접 모든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즉시 지급을 중단해 주십시오. 만약 제 요청을 무시하고 부적격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저는 귀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제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기세에 눌린 듯 알겠다며 일단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 경비원의 진술서, 통화 녹취록을 출력한 서류, 그리고 CCTV 영상이 담긴 USB. 이 모든 것을 서류 봉투에 담아 보험사 대표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가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저는 복수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죠. 잠시 후 분노로 가득 찬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면서요. 당장 전화해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제게 그런 협박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두고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서는 미쳐 날뛰고 있겠죠. 수십억의 돈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줄을 막아놨으니 이제는 그녀가 발 뻗고 잠자는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수의 두 번째 망치가 될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들 진호가 결혼할 때 제가 신혼집 전세금의 일부를 보태주며 받아두었던 차용증이었습니다. 그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자 저는 복수의 두 번째 막이 비로소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돈줄을 끊어버린 것이 첫 번째 망치였다면 이 차용증은 그녀가 발 뻗고 잠자는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뒤흔들어 버릴 두 번째 망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서류의 힘을 빌리기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첫 번째 공격에 대한 며느리의 필사적이고도 추악한 반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민서의 전화와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협박이더니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곧 애원으로 바뀌었죠.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보험금만 받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님 잘 모실게요. 그 뻔뻔하고 역겨운 문자를 보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다니. 돈 앞에서는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그 천박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애간장을 태우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제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자 민서는 초조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진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시가 10억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 그것만 팔아도 당분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아파트 역시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진호와 민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조아리던 두 사람.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딱 3억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진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못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언제나 철저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결혼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알겠다. 아비가 그 돈은 해주마.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건 명백히 너희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그러니 차용증을 써라. 아비와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깨끗해야 뒷말이 없는 법이다. 제 말에 진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민서의 표정은 순간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재산이 될 텐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당연히 써야죠. 저희도 그게 마음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금액 3억 원, 변제 기일은 10년 후, 이자는 없다는 조건으로요. 진호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을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설마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종이 쪼가리가 며느리의 숨통을 끊을 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그 차용증을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죠.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용증을 내밀며 말했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사망했고 그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차용증을 꼼꼼히 살핀 뒤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서린 감정이 보통의 채권 마이너스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한 듯 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차용증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시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시 부동산 가압류부터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임료를 결제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이제 두 번째 망치가 민서의 머리 위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의 일처리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민서는 제 동의 없이는 그 집을 팔 수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그 어떤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도피처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아파트는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등기가 민서의 집으로 송달된 그날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아버님, 문 열라고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악을 쓰는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놀랄까봐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서는 집 안으로 쳐들어오려 했지만 제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요. 집으로 웬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어요. 아버님이 하신 짓이죠? 그렇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민서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죠. 그깟 돈 3억. 진호 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그걸로 집 사준 거 생색내면서 이제 와서 뺏어가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아들이 나에게 효도한 것이고 이건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돈이다. 엄연히 다른 문제지.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뺏어가려는 수작이잖아요. 보험금도 못 받게 하고 이제는 집까지. 아주 저를 길바닥에 놔앉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네요. 민서는 분에 못 이겨 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맞고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발악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으니까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버님, 네가 그토록 원하던 네 인생, 이제 마음껏 살아봐. 돈도 없이,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한번 느껴보라고. 이건 네가 내 아내에게 준 고통에 대한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민서의 울음 섞인 고함과 욕설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게 될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돈줄과 발이 묶인 새는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 그녀의 가족과 사회적 평판이라는 것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마저 족쇄가 되어버리자 이민서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던 전화와 문자도 뜸해졌죠. 아마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해보고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수를 쓰든 이미 제 소나기에 들어온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발버둥 치는 동안 다음 망치를 내리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그녀의 위선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보호막.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민서의 부모, 즉 제 사돈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정년퇴임한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었죠. 동네에서도 인품 좋고 점잖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 민서가 얼마나 착하고 반듯한 아이인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곤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늘어놓는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죠.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금지옥엽 같은 딸이 등 뒤에서는 어떤 추악한 민낯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삿대질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점잖고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념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주말 오후 저는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며칠간 일부러 면도도 하지 않아 거뭇하게 수염이 자란 얼굴은 누가 봐도 자식을 잃고 아내의 병수발에 지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죠. 저는 납골당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 하나만을 들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사돈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사돈어른.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하지만 제 행색을 본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으로 들어오시죠. 거실로 들어서자 박갓사돈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보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김 사장, 이게 얼마만인가. 그런데 몰골이 왜 이리 상했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권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이 과일이라도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향하려는 것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 무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니 그냥 앉으시지요. 제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갓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혹시 안사돈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겐가? 건강이요. 네, 안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고 온 태블릿 PC의 전원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분의 따님 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서라니? 우리 민서가 뭘 어쨌다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태블릿 PC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의 납골당 내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민서의 모습이 나타나자 사돈 부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건 민서가 어머님 부축해드리는 거 아닌가? 박갓사돈이 애써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 했지만 영상은 곧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민서는 아들을 부르며 우는 아내의 등을 짜증스럽게 떠밀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더니 아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혼자 쌩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안사돈의 입에서 어머하는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들의 사진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 시간이 흘러 납골당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야간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까지. 영상은 단 한순간도 편집되지 않은 채 그날의 진실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거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돈 부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박갓사돈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따님이 제 아내에게 한 짓입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를 그 아들이 잠든 곳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일 거야. 안사돈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품 안에서 서류 한 통을 더 꺼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죠. 유기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치매 증상 악화. 의사의 소견입니다. 이 또한 조작된 것이라 하시겠습니까? 진단서를 테이블 위로 밀자 안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박갓사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아버지로서의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김 사장, 정말 면목이 없네.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바깥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사죄는 제가 아니라 두 분의 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죄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두 분이 믿고 있는 딸의 진짜 모습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보험금과 아파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따님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우리 민서가 그럴 리 없다며 딸의 편을 드실지 아니면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꾸짖으실지 그것은 두 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사돈댁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안사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가장 굳건한 방패이자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던 친정의 신뢰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세우고 민서가 다니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로 된 고층 빌딩. 그 안에서 민서는 유능하고 상냥한 커리어우먼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저는 그 가면마저 벗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익명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신인은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과 인사팀이었습니다. 제목 귀사 직원의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내용은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실명과 부서를 명시하고 그녀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말미에 증거 자료라며 납골당 CCTV 영상과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인물이 귀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적어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돈과 집, 그리고 가족의 지지마저 잃게 될 민서에게 사회적 매장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익명의 제보 메일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회사 내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아들, 진호의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성준 대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민서의 직장 내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주변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진호의 친구들이 있었죠. 저는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습니다. 진호가 살아있을 때 가끔 함께 갔었던 허름하지만 정겨운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성준 씨뿐만 아니라 진호와 유독 가깝게 지냈던 다른 친구 2명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 같이 뵙고 싶어서요.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고 말고. 다들 와줘서 고맙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아들 생각이 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죠.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진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친구였는지, 그리고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진호 그 녀석, 정말 재수 씨밖에 모르는 바보였어요. 기념일이란 기념일은 다 챙기고 갖고 싶다는 명품백 사주려고 몇 달을 라면만 먹고 다녔다니까요. 한 친구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랬지. 내 아들이 참 지고지순했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혹시 민서에게서 요즘 연락 같은 거 없었나? 제 질문에 세 사람의 얼굴에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성준 씨가 대표로 입을 열었죠. 사실 아버님, 저희도 재수 씨 때문에 요즘 좀 골치가 아픕니다. 자꾸 저희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소연을 해서요. 아버님이 보험금도 못 받게 하고 집까지 뺏으려고 한다면서요. 저희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역시나 민서는 이미 친구들을 상대로 감성팔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자네들을 보자고 한 건 다들 내 아들의 소중한 친구들이기에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였네. 자네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주게. 내가 정말 파렴치한 시아버지인지 아니면 자네들의 친구 와이프가 악마인 건지. 저는 사돈댁에서 그랬던 것처럼 납골당 CCTV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그들의 입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야? 저 같은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특히 성질이 불같은 한 친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를 참지 못했죠. 이럴 줄 알았어. 진호 살아있을 때부터 저 여자 이상했어요. 맨날 진호한테 돈 없다고 징징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고는 촌스럽다고 뒤에서 흉보고 진호가 착해 빠져서 다 받아주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 거라고요.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진호 장례식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클럽에서 밤새 놀았다는 소문도 돌았어.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진호가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우리한테까지 떠보고 다녔다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예요. 친구들의 입을 통해 제가 미처 몰랐던 민서의 과거 행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제게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잠시나마 제 욕을 했던 것이 미안하다면서요. 아닙니다. 자네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맙네. 내 아들에게 자네들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진실을 알아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세운 복수 계획의 일부를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준 씨의 SNS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하늘로 보낸 지 1년. 오늘 저는 그 친구의 아내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은 민서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보여온 사치스러운 생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행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픈 시어머니를 차가운 곳에 버리고 온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글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찔린다면 더 이상 내 친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그 글은 순식간에 그들의 지인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가 찍히고 댓글에는 정말 사실이야? 진짜 소름 돋는다와 같은 반응들이 빗발쳤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은 불이 났을 겁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친구들의 연락, 그리고 그녀를 비난하는 지인들의 메시지로 말이죠. 그녀가 공들여 쌓아왔던 남편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서는 여러 차례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녀는
이제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죠. 결국 회사는 그녀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버티면 버틸수록 자신만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서는 결국 며칠 뒤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돈, 집,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까지. 그녀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악마저 처참하게 짓밟아주기 위한 준비를 저는 이미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이민서는 예상대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익명의 대중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의 친구 성준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빨리 인터넷 좀 확인해 보세요. 재수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성준 씨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제목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악독한 시아버지에게 남편의 목숨값과 집을 모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그리고 저는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시아버지로 둔갑시켜 놓았더군요.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만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신혼집을 탐냈다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핑계로 자신을 올가매려 했고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빚을 핑계로 집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납골당 사건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잠시 함께 있었던 것뿐인데 시아버지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 저를 어머니를 유기한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글의 마지막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마저 시아버지에게 빼앗기면 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세상에 법이 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글은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설가 뺨치는 필력으로 써내려간 거짓말들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진실처럼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짜 악마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지? 글쓰님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시아버지가 있다니. 이건 공론화시켜서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민서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를 시버지라고 부르며 신상이라도 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과격한 반응까지 보였죠. 민서는 이 글 하나로 전세를 뒤집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언제나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즉시 진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들 그 글 봤겠지.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친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준 씨가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글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고 김진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성준 씨의 글은 감정에 호소하는 민서의 글과 달리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가 진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클럽에 드나들고 명품 쇼핑을 일삼았던 사실, 친구들에게 진호의 유산 액수를 묻고 다녔던 일, 그리고 시부모를 뒤에서 험담했던 내용이 담긴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의 말미에 납골당 CCTV 영상 편집본을 링크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민서가 아내를 버리고 가는 장면은 누구라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영상과 함께 성준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동정하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차가운 납골당에 버리고 간 사람이 과연 억울한 피해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실이 담긴 반박글이 올라가자 여론은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처음 민서를 동정했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CCTV 영상 보니까 소름 돋는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자기가 쓴 글이랑 완전 딴판이네. 진짜 악마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였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신상 공개해라. 민서의 거짓말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향했던 동정은 이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죠. 분노한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그녀의 SNS 계정과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인터넷은 온통 그녀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공론화는 결국 그녀 자신을 겨누는 총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차용증을 위조했으며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민서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를 열변했죠.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제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의 필적은 국과수 감정 결과 진호의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고 제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민서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판사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민서는 원고 김태식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제게 민서가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대로면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요.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하는 짓이다. 네가 내 아내를 그 차가운 납골당 바닥에 버렸을 때 너는 이미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어. 이제부터 네가 겪게 될 모든 고통은 전부 네가 저지른 죄값이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도 탐욕도 그리고 그녀의 인생 자체도 모두 끝이 난 겁니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순간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의 물리적인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의 판결은 단지 시작일 뿐, 저는 이민서라는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기둥들마저 제 손으로 직접 뽑아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절망이 스며들게 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토록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계획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였으니까요. 감정적인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차가운 결의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집행관의 의무감, 그리고 제 아내와 아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내를 돌보는데 온전히 쏟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오갔지만 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은 인지하는 듯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저는 칼날 같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 확인 사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김없이 우편함에 배달된 여러 통의 편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취급했던 국내에서 가장 큰 보험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대봉투였습니다. 심장이 미미하게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우편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봉투만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원목 책상에 앉아 일부러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최종 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그 내용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 쌓은 탑을 감상하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는 지루할 정도로 길고 장황했지만 제게는 그 모든 문장이 승리의 찬가처럼 들렸습니다. 수익자 이민서 씨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사실이 당사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음. 저는 명백히 입증되었음이라는 구절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 명백한 사실이지. 너의 거짓말과 위선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이는 당사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직계존속에게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당사는 내부준법감시팀의 심의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익자 이민서 씨가 청구한 고 김진호 님 사망보험금 지급권을 최종적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음. 본 통지 이후 수익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당사에 대하여 어떠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바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민서의 탐욕에 내려진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돈.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아들의 목숨값이자 그녀가 그토록 목을 매달았던 욕망의 결정체. 그것이 이제 차가운 활자의 나열 속에서 완벽하게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지금쯤 이 차가운 통지서를 받아들었을 민서의 얼굴을요. 소송에서 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저 돈만 있으면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 그 희망의 끈이 법과 규정의 이름 아래 무참히 끊겨나가는 순간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아마 절망을 넘어선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텅 빈 껍데기 같은 얼굴을 하고 있겠죠. 저는 그 통지서를 조용히 접어 아들의 사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정말로 끝났다. 네 목숨값이 더러운 곳에 더럽게 쓰이는 일은 없을 게다. 보험금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후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 강제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서는 경매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니 파산이니 온갖 법적 절차를 알아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악은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의 몸부림처럼 처량하고 무의미했죠. 저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추악한 탐욕의 종말을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변호사에게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변호사는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 제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경매 시작했습니다. 입찰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총 4팀입니다. 첫 입찰가 나왔습니다. 감정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두 팀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파트는 제 아들의 땀과 눈물이 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었죠. 그 모든 것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민서 자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조금은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찰됐습니다, 대표님.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정산 내역이 담긴 두툼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은퇴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간 듯 한 항목 한 항목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총 매각 대금 11억 5천만 원. 여기서 은행 근저당 설정액, 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5억 원이 가장 먼저 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에 들어간 법원 수수료와 각종 세금 약 3천만 원이 공제되었죠. 남은 금액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게 갚아야 할 원금 3억 원과 판결일부터 그날까지 계산된 지연 이자 약 2천만 원이 정확하게 제 통장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니 이민서의 손에 최종적으로 쥐어지게 될 돈은 고작 1,8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화려한 보금자리의 가치는 결국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액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전한 종지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거짓말처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종말을 애도라도 하는 듯 했죠.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화면 속의 인물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흠뻑 젖은 생쥐꼬를 한 채 이 세상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서 있는 여자. 한때 제 며느리였던 이민서였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어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와 해골처럼 푹 꺼진 볼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극한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넘겨야 하는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 법.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빗물과 함께 그녀의 절망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제 발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지? 제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악마였어요. 아버님, 저 이제 돈도, 집도, 가족도, 친구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당장 내일 살 방 한 칸 구할 수도 없어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님이 받아가신 그 돈,
그냥 빌려주신 셈 치고 나중에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네,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민서는 이마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분명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없이 역겹고 가증스러울 뿐이었죠. 저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정말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 아니에요. 알아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니, 넌 몰라.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더러운 눈물이 바로 그 증거다. 그 눈물은 네가 버렸던 내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참회의 눈물이 아니다. 그저 네 손에서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린 수십억의 보험금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 뿐이지. 네가 슬퍼하는 것은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 때문이야. 안 그런가? 제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들킨 사람처럼요. 넌 내 아내가 그 춥고 어두운 납골당 바닥에서 밤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네가 얼마나 쉽고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 본 적이 있느냐?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을 게다. 네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돈과 명품, 그리고 네 천박한 인생에 대한 욕심뿐이었으니까.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라. 역겹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이다. 네가 뿌린 씨앗이니 오롯이 네 혼자 거두어라.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고 이중으로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민서라는 이름과 그녀에 대한 모든 감정이 완벽하게 삭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서가 빗속에서 절규하며 사라진 그날 이후 제 일상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소송 서류도 악몽 같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불청객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빼앗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천벌은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 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이자 제 복수의 완성이었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진호와 민서에 대한 아픈 기억이 깃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교외의 작은 주택을 구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강물 위로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이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텃밭에 작은 채소들을 심으며 저는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평온한 시간 속에서 이민서라는 존재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저는 이전의 삶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의 은행에 들러 마지막으로 남은 계좌를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동네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허름한 상가 건물들 뒤편에 자리한 좁은 골목에서 제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시큼하고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름때로 번들거리는 낡은 주방 유니폼, 아무렇게나 질끈 동여맨 푸석한 머리카락.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깊은 피로와 체념으로 생기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식당 종업원이겠거니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서였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도 않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온갖 오물이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싸구려 담배 연기를 뻑뻑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에 그 희고 곱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껴있고 손등은 뜨거운 물에 데었는지 붉은 상처 자국과 굳은 살이 흉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낡은 식당 안에서 누군가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민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점심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였어. 월급 받고 싶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그 고함 소리에 민서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주인의 호통에 놀란 개처럼 다급하게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는 절뚝거리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 고된 노동의 다리까지 성치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숨어서서 한참 동안 더러운 기름때가 낀 식당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서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뜨거운 뚝배기를 위태롭게 나르고 손님들이 남긴 잔반을 커다란 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반찬이 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자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뚱뚱한 남자가 달려나와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민서의 등짝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년아, 정신 안 차려. 나물 무칠 때 소금을 얼마나 쳐넣은 거야. 민서는 그 모욕적인 말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는 말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기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행복과는 다른 차갑고도 완전한 형태의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네가 내 아내에게 주었던 모멸감과 고통이 바로 저런 것이었겠지.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의 원인과 결과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돈 때문에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고 이제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짓밟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고 고된 노동 속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천벌이 또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아주 필연적으로 말입니다. 제 모든 법률 업무를 위임했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그는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며칠 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이민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색이 너무나 남루하고 처량해서 변호사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서야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근황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친구와 친척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외면당한 그녀는 결국 보증금도 필요 없는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곰팡 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제가 보았던 그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버티고 있지만 과거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얻게 된 카드빚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부모조차 그녀를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딸을 감싸려 했던 그들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짓의 전말과 세상, 사람들의 경멸적인 반응을 모두 알게 된 후 평생을 지켜온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무너지는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정말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사는 제게 대표님께서 내리신 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보니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눈에는 후회나 반성은 없고 오직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만 가득하더군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고요한 강물만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완벽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옥 같았던 복수의 시간이 모두 끝나고 제 인생에는 비로소 마지막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은 더 이상 복수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내 그리고 아들이라는 두 이름만이 남아 있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분노와 증오로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제게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제 가족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남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에서 맞는 아침은 축복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내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들로 아내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고 부드러운 계란찜과 생선구이로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밤사이 편안하게 잠들었는지 아내의 얼굴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한결 혈색이 돌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듯 오락가락했지만 적어도 끔찍한 과거의 상처가 아내를 괴롭히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밥 먹읍시다. 오늘 당신 좋아하는 조기 구웠어. 제 말에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많이 들어요, 사모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라고 너스레를 떨 뿐이었죠. 기억이라는 것은 머리에 남는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혼 깊숙한 곳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강가를 따라 하염없이 산책했습니다. 아내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이름을 제게 묻기도 하고 물 위를 한가롭게 떠다니는 오리 가족들을 보며 소녀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이민서에게서 받아낸 돈은 모두 아내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최고의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기억력 향상에 좋다는 여러 가지 인지 치료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했죠. 눈에 띄는 기적 같은 호전은 없었지만 저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웃고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맑고 높은 가을날,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분노나 슬픔에 잠겨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기에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마저 느껴졌죠. 납골당에 도착하자 아내는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도 진호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진호 여기 있었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아들. 아내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아들의 해맑게 웃는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을 아들의 사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이자 가장 긴 편지를 마음속으로 띄우듯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야, 사랑하는 내 아들. 아비가 왔다. 내 엄마도 함께 왔다. 그동안 아비가 너무 무섭고 독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너를 찾아와서도 편히 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늘 복수니 심판이니 하는 험한 말만 늘어놓았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아, 이제 정말로 다 끝났다. 너와 내 엄마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대못을 박았던 그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게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 아들아, 이제는 정말로 다 잊고 편히 쉬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비가, 내 엄마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디 하늘에서라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못다 이룬 꿈 다 이루며 행복해야 한다, 내 아들아. 저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아내와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제 양쪽 어깨를 강철처럼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도 차가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허무함보다는 후련함과 안도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게 남은 인생은 아내만을 위해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아들에게 남겨진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제 어깨에 편안하게 기댄 채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지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불길이지만 사랑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따서 저녁상에 올리고 서툰 솜씨로 아내가 좋아하는 찐빵을 굽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함께 낡은 흑백 영화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했죠. 아내의 기억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오갔지만 이제 아내의 입에서는 진호라는 슬픈 이름 대신 여보라는 따뜻한 말이 더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문득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노을이 참말로 예쁘네요.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보니까 더 좋다.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바라보는 이 저녁 노을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마주잡고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당신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
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구려. 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다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